로고테라피의 기본 개념은 로고테라피, 자전적인 이야기를 읽은 독자들은 나의 정신치료법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죽음의 소용서에서 초판에 로고테라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넣었다. 하지만 그걸로 부족했는지 좀 더 폭넓게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래서 이번 판에서는 그 내용을 완전히 새로 썼다.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20권에 이르는 독일어판의 방대한 자료들을 몇 장 분량으로 줄여서 독자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언젠가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내 진료소를 찾았던 미국인 의사가 생각이 난다. 선생님은 정신분석가인가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신분석가가 아니라 정신치료사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선생님은 어느 학과입니까? 제가 직접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로고테라피라고 하죠. 로고테라피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어서 물었다. 최소한 정신분석과 로고테라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지요? 물론입니다.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다시 물었다. 그 전에 먼저 선생님께서 정신분석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그가 말했다. 정신분석을 하는 동안에 환자는 침대에 누워서 때로는 의사에게 하기 거북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대답했다. 로고테라피를 받는 동안에 환자는 똑바로 앉아서 의사에게 때로는 듣기 거북한 말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농담이었고 로고테라피가 무엇인지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정신분석과 비교해서 로고테라피가 과거를 돌아보거나 자기 성찰에 집중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다. 로고테라피는 환자의 미래에 초점을 맞춘다. 앞으로 환자가 이루어야 할 일이 갖는 의미에 집중한다. 실제로 로고테라피에서는 환자가 삶의 의미와 직접 마주하고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환자 스스로 삶의 의미를 깨우치는 것이 환자의 능력을 키워서 정신병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왜 이 이론에 로고테라피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설명하겠다. 로고스는 의미를 뜻하는 그리스어이다. 의미, 뜻, 말, 로고. 로고테라피는 인간 존재의 의미와 그 의미를 찾아가는 인간 의지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그리고 자기 삶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힘으로 본다. 의미를 찾자. 로고테라피. 의미를 찾고자 하는 마음. 의미를 찾고자 하는 마음은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이다. 본능적인 욕구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부차적인 기제가 아니다. 이 의미는 이런 데다가 각자만이 가진 것이라서 반드시 그 사람이 이루어야 하고 또 그 사람이 이룰 수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의미를 찾는 그 자신의 의지가 채워지는 것이다. 몇 년 전 프랑스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89%의 사람들이 인간에게 살아야 할 의미를 주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가운데 61%는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것과 어떤 사람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 뒤에 나는 빈이 있는 내 진료소에서 환자들과 병원 직원들에게 같은 설문조사를 해보았다. 프랑스의 결과와 2%밖에 차이가 안 나는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사회과학자들이 48개 대학 학생 7,948명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한 적이 있다.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지원을 받아서 2년 동안 진행된 연구 프로젝트였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설문의 학생 16%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78%는 첫 번째 목표가 자기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 긴장의 중요성. 사람이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일은 마음의 평온을 주기보다는 긴장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내면의 긴장은 정신건강에 정말 필요하다.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 효과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딘다라는 니체 말에 그 지혜가 담겨있다. 이 말에서 정신치료의 효과적인 좌우명을 찾을 수가 있다. 나치 강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할 일이 있음을 알 때에 더욱 잘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다.
강제수용소 경험을 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일본, 북한, 북베트남의 포로 수용소에서 했던 정신치료 연구조사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내 이야기도 해보겠다. 아우슈비츠에서 처음 잡혀가서 나는 출판하려고 쓰고 있던 원고를 압수당했다. 이 원고는 내 첫 책의 초판본이었다. 이 책의 영문판은 1955년 미국 뉴욕의 알프레드 A. 크로노프 출판사에서 의사와 영혼, 로고테라피의 소개라는 제목으로 출판이었다. 이 원고를 다시 쓰겠다는 강한 바람은 수용소의 혹독함을 견디는 데 확실히 도움을 주었다. 바바리아에 있는 수용소에서 발진 티푸스에 걸렸을 때 나는 작은 종이 조각에 많은 메모를 적었다. 해방의 날까지 살아있다면 원고를 다시 쓰기에 도와줄 메모들이었다. 바바리아의 어두운 막사에서 잃어버린 원고의 기억을 더듬었던 것이 내가 10일간 허탈 같은 증상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확신한다. 이 이야기처럼 사람은 어느 정도 긴장하고 있을 때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이미 이루어 놓은 것과 앞으로 이루어야 할 것 사이의 긴장, 지금의 나와 앞으로의 나 사이에 놓여 있는 틈 사이의 긴장, 인간에게 본래 있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잘 존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내면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도록 도전장을 던져야 한다. 그래야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미를 일깨울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사람에게 필요한 게 마음의 안정이라고 생물학에서 말하는 항상성, 다시 말해서 긴장이 없는 상태로 말한다. 그러나 나는 정신건강에서 이처럼 위험한 오해가 없다고 본다.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긴장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 자유의지로 선택한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싸우는 것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긴장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취할 삶의 숨은 의미를 밖으로 불러내는 것이다. 항상성이 아니라 정신적인 역동성이 필요하다. 한쪽에는 실현할 의미가 다른 쪽에서는 의미를 실현시킬 인간이 있는 존재의 역동성이다. 지금까지 삶의 의미를 찾도록 하는 것이 환자에게 유익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지금부터 요즘 많은 환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생각, 자기 삶 전체가 완전히 무의미하다고 하는 생각이 가져오는 나쁜 영향을 이야기하겠다. 환자들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내면의 공허, 자신 안의 허무가 늘 자신을 따라다닌다고 느낀다. 앞에서 내가 실존적인 공허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런 상황에 갇혀 고통스러워지는 것이다. 실존적인 공허감. 그래요. 실존적인 공허감이라. 실존적인 공허감은 20세기 사람들에게 아주 넓게 퍼져 있는 현상이다. 충분히 그럴 만하다. 인간이 진정한 의미의 인간이 된 다음에 두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 인간은 동물적인 본능의 한 면을 잃었다.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걸로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을 잃어버린 것이다. 낙원에서나 얻을 수 있는 안전함은 이제 인간에게 영원히 불가능해졌고 인간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여기 덧붙여서 최근에 인간은 또 다른 상실감을 맛보게 되었다. 자기 행동을 지켜주던 전통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끄는 본능도 없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전통도 없다. 어떤 때는 자기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거나 아니면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요즘에 내가 가르치는 유럽 학생들을 조사했더니 전체 학생의 25%가 크든 작든 실존적 공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학생들은 25%가 아니라 무려 60%의 공허감을 느끼고 있었다. 실제적인 공허감은 대체 권태로움을 느끼는 걸로 나타난다. 인간은 고민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도록 운명지어진 존재라는 쇼펜하우의 말이 이해가 갈 것이다. 요즘은 고민보다는 권태로움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 때문에 정신과 의사를 찾는 경우가 더 많은 게 확실하며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사회의 부분들을 점점 자동화하면서 사람들은 여가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한가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모른다. 일요병을 예로 들어보겠다. 일요병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한 주일 보내고 내면의 공감이 감이 밀려올 때 자기 삶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겪는 우울증의 한 종류이다. 이런 실제적인 공허감 때문에 사람들은 자살하게 된다. 현대 사회에 넓게 깔려있는 우울증과 공격성,
정덕증의 이유를 알고 싶다면 그 밑에 있는 실존적인 공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나 노인들이 느끼는 위기감도 이와 같다. 이제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는 환자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자. 삶의 의미. 의사들은 여기에 같은 대답을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삶의 의미는 사람마다 매일마다 시간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그런 일반적인 삶의 의미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마다 각자 사람의 삶이 갖는 그만의 고유한 의미다. 일반적인 삶의 의미를 묻는 것은 체스 챔피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절묘한 수는 무엇입니까? 지금 벌어지는 게임의 판세와 상대편 선수의 개인 성향을 따져보지 않고는 가장 절묘한 수란 있을 수가 없다. 인간 존재도 마찬가지다. 수상적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구체적인 과제를 해 나가기 위한 특정한 일과 임무가 있다. 이 일에서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의 삶도 반복되지 않는다. 그 자신의 임무는 거기에 따라오는 특정한 기회만큼이나 유일하다. 삶에서 마주치는 것과 그의 상황이 한 인간에게는 도전적이며 그것이 그가 해결할 문제이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 바뀔 수가 있다. 인간은 자기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삶의 질문을 받고 있으며 자신의 삶의 책임을 져서 많이 삶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오로지 책임감을 갖는 것으로 삶에게 대답할 수가 있다. 로고 테라피에서는 이처럼 책임감을 인간 존재의 본질로 본다. 삶, 책임감. 존재의 본질과 사랑의 의미. 로고 테라피는 환자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도록 한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오로지 환자 스스로의 판단에 맡긴다. 심리치료사 가운데 로고 테라피의 치료사는 환자에게 가치 판단을 내려주려는 생각을 가장 덜한다. 왜냐하면 환자가 가치 판단을 내릴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기는 것을 절대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환자가 삶의 가치를 사회에 대한 책임에서 찾을지 자기 양심에 대한 책임에서 찾을지 판단하는 것은 자기 몫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삶을 자기 자신이 갖는 임무에서 보려고 하지 않고 임무를 주는 누군가의 시각으로 보려고 하기도 한다. 로고 테라피는 가르침도 설교도 아니다. 도덕적인 훈계와도 논리적 생각과도 거리가 멀다. 로고 테라피 치료사가 하는 일은 화가보다는 안과 의사가 하는 일에 가깝다. 화가는 자기 눈에 비친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애쓴다. 반면에 안과 의사는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로고 테라피 치료사가 하는 일은 환자가 자신의 눈으로 더 크고 넓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의미의 전체 모습과 다양한 영역을 환자가 알고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인간이 책임을 가지고 숨어있는 삶의 의미를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진정한 삶의 의미는 사람의 내면이나 정신에서 찾을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나는 인간 존재의 자기 초월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 말은 인간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을 향하고 그쪽으로 주의를 돌려야 함을 뜻한다. 성취해야 할 의미일 수도 있고 혹은 그가 만나야 할 사람일 수도 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잊으면 잊을수록 스스로 봉사할 이유를 찾거나 누군가의 사랑을 주는 것 더 인간다워지며 자기 자신을 더 잘 실현할 수 있는 이른바 자아실현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자아실현을 하려면 할수록 더욱더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자아실현은 자아초월을 해서 따라오는 결과의 한 면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삶의 의미란 끊임없이 변하지만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로고 테라피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세 가지로 찾을 수가 있다.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또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기로 결정함으로써 첫 번째를 달성하는 방법은 아주 분명하다.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삶에서 의미를 찾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것, 선이나 진리,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 자연 문화를 경험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유일한 존재로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인간성을 가장 깊은 곳까지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랑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 사람의 본질을 완전히 알 수가 없다. 사랑으로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원래 특성과 개성을 볼 수가 있으며, 더 나아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숨은 것,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실현할 것이 무엇인지도 볼 수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잠재력을 발휘하기에 도울 수도 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숨은 능력을 실현시키게 하는 것이다. 실현의 의미. 세 번째로,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은 실현을 통해서이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치더라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를 통해서 단 하나뿐인 인간의 잠재력이 가장 높은 곳에 다다르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잠재력은 한 사람의 비극을 승리로 만들고 공경을 성취로 바꾼다. 어떤 상황을 도저히 바꿀 수가 없다면 수술할 수 없는 암 같은 불치병에 걸렸다고 해보자. 우리 자신이 변해야 한다. 분명히 알려주는 예가 하나 있다. 한 번은 나이 저긋한 개인 병원 의사가 우울증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왔다. 2년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상실감이 빠져 있었다. 그는 아내를 이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했다.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할까? 그에게 이렇게 물은 것 말고는 다른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만약에 선생님이 먼저 죽고 아내가 살아남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말했다. 세상에, 아내에게는 아주 끔찍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내가 말했다. 그거 보세요. 선생님, 부인께서는 그런 고통을 피하셨어요. 바로 선생님이 부인을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셨네요. 그 대신에 지금 선생님이 살아남아 부인을 위해서 슬퍼하는 것이지요. 그는 조용히 일어나서 나와 악수를 한 뒤에 진료실을 나갔다. 어떤 의미에서 시련은 그 의미, 희생 같은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더 이상 시련이 아니다. 물론 이것은 엄격하게 말해서 치료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의 절망은 병이 아니었고 내가 그의 운명을 바꾸거나 그 아내를 살릴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바뀔 수 없는 운명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바꾸도록 도왔다. 이제 그는 자기가 겪는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인간의 관심을 가지는 게 쾌락을 얻거나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데 있다는 것이 로고테라피의 기본 믿음이다. 시련이 어떤 의미가 있다면 인간은 그것을 견딜 수가 있다. 물론 여기서 확실히 밝힐 것이 있다. 의미를 발견한다고 시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시련 속에서도 피할 수 없는 시련일 경우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뿐이다. 만약에 시련을 피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 있는 행동이다.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시련이든 말이다. 필요 없는 고통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고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다. 누구나 자기 일을 할 기회, 자기 인생을 즐길 기회를 빼앗기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 그때 시련을 피할 수 없음을 똑바로 봐야 한다. 시련의 도전을 용감하게 받아들이면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를 갖는다. 글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말이다. 삶의 의미는 이처럼 절대적이다. 피할 수 없는 시련의 의미까지도 모두 담겨있기 때문이다. 내가 강제 수용소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을 얘기해 보겠다. 정확한 통계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당시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28 중에서 1명도 채 안 되었다. 내가 아우슈비츠에 도착했을 때 외투 안에 숨긴 내 첫 번째 책의 원고를 구해낼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내 정신적인 자식을 잃는 고통을 버티고 이겨내야 했다. 이제 나에게는 아무것도 어느 누구도 남아있지 않은 듯 했다. 진짜 자식은 물론이고 정신의 자식도. 그러자 내 삶이 이제 진짜 아무 의미가 없을까 궁금해졌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다. 그렇게 고민스럽던 의문의 해답을 내가 이미 갖고 있었다는 것과
곧 그 답을 깨닫게 될 그런 것을 말이다. 그것을 깨달은 것은 오슈비치 기차역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입었던 옷을 벗고 가서 실로 보내진 수감자의 누더기 옷을 물려받았을 때였다. 그동안 써놓았던 책의 원고를 빼앗겼지만 나는 물려받은 그 누더기 옷 속에서 시베리아 기도책에서 찢어낸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유대교 기도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셰마 이스라엘이었다. 이 기막힌 우연의 일치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내 생각을 단지 종이에 적지 말고 그대로 살아보려는 도전으로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더 지나 나는 곧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이런 가혹한 상황에서도 동료들의 생각은 달랐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다. 우리가 수용소에서 나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안 그러면 이 모든 시련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 하지만 당시 나에게는 이 질문이 이렇게 다가왔다. 옆에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이 시련에도 의미가 있을까? 안 그러면 궁극적으로 여기서 살아남아야 할 의미는 없잖아. 탈출하느냐 마느냐 같은 우연의 그 의미가 좌우되는 것이라면 그건 전혀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삶일 거야. 로고 드라마. 이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를 찾아온 환자의 예를 하나 들려고 한다. 11살짜리 아들을 잃고 자살하려고 했던 한 어머니가 우리 병원으로 왔다. 그로트 코코우렉 박사가 그녀를 집단 심리치료 모임으로 데려갔다. 내가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마침 박사가 사이코 드라마를 이끌고 있었다. 그녀가 자기 이야기를 했다. 그 아들이 죽고 소아마비로 다리를 못 쓰는 큰 아들과 자기만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됐다고 한다. 그 불쌍한 소녀는 장애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다. 그녀가 자기 운명에 좌절해서 큰 아들과 함께 자살하려고 했을 때 그녀를 막은 것은 바로 큰 아들이었다. 아들은 살고 싶었던 것이다. 그에게 삶은 여전히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왜 어머니는 그렇게 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그녀의 삶이 의미를 갖게 될까? 그것을 깨닫도록 우리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그 자리에서 바로 나도 토론에 끼웠다. 그리고 다른 여자분에게 물었다. 나이를 묻자 그녀는 대답했다. 30살이에요. 이제 당신은 30살이 아니라 80살이고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그동안에 살아온 삶을 돌아봅시다. 아이는 없었지만 돈은 많이 벌었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은 풍족한 삶이었지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녀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할지 상상하도록 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신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때 녹음해둔 테이프에 담긴 그녀의 말을 그대로 적어보겠다. 아, 나는 백만장자와 결혼했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쉽게 살았지요. 원 없이 마음껏 살았어요. 남자와 연애도 하고 남자를 갖고 놀기도 했지요. 그런데 80살인 내가 자식이 하나도 없네요. 늙어서 과거로 돌아보니 그게 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군요. 그런 다음에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는 여자분에게도 자기 인생을 돌아보도록 했다. 테이프에 녹음된 말을 그대로 적는다. 나는 아이를 갖기를 원했고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들 하나는 죽었고 또 아들 하나는 장애인입니다. 만약에 내가 돌보지 않았다면 아들은 아마 보육시설로 보내졌을 것입니다. 비록 다리를 못 쓰고 나의 도움을 필요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입니다.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것을 다 해주었고 아들이 훌륭한 인간이 되도록 키웠습니다. 이 말을 끝낸 순간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말을 계속 이어갔다.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평안한 마음으로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은 의미가 가득한 삶이었으니까요. 그것을 성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아들에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삶은 절대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순간에 과거를 돌아본다고 생각하자 그녀는 갑자기 자기 삶이 갖는 의미, 고통까지 들어있는 자기 삶의 의미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삶, 그녀의 죽은 아들처럼 아주 짧은 삶이라도 80년의 긴 삶보다도 더 풍요가 올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깊은 의미의 사랑과 기쁨이 있었다는 말이다. 잠시 뒤 나는 다른 질문을 했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이야기했다. 소아마비형 혈증 연구에
사용되는 시험용 원숭이는 끊임없이 주사바늘에 찔리고 또 찔리는 고통을 겪는다. 원숭이는 과연 자기가 겪는 고통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 모임에 있는 사람들 모두 아니라고 대답했다. 원숭이의 지능으로 볼 때 원숭이는 고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인간 세계로는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물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간이 우주 안의 진화 과정에서 그 종착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 세계를 넘어선 또 다른 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인간이 겪는 시련의 의미에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차원의 세계 말입니다. 그런 세계를 말입니다. 초의미, 초의미에 대해서